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갈지 우려스럽고 한미동맹 완전히 깨졌다라는 이 정황이 확실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이 정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5일 북한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이 발사 직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 공조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인 동해상에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해당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당시 상황은 21일에 두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여서 경계태세가 상향된 상태였다 라며 군 당국은 23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면서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한다더니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라며 질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아침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는데요. 민간인인 저희 정보팀조차 북한의 VIP 전용 수송기 이동을 포착하고 함흥, 선덕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고 미국 역시 RC-135W 리벳 조인트와 EP-3E 정찰기 등을 띄워 감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물론 어디서 쏠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고 인근 해역에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선박을 대기시키고 있다가 북한의 초탄 발사 3분 만에 주변 선박에 항행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기민한 대처를 보였는데요. 이는 미국의 사전 정보 공유가 없이는 어려운 것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아주 강력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윤주경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무려 150km나 오차를 보이며 추적에도 실패했다고 질타했는데요. 당시 미사일 발사 전 과정을 미국이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 도발 당시 미국이 한국에 관련 정보를 전혀 주지 않은 즉 한미 정보 공조 체제가 사실상 와해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하면 내일 당장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6.25와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정말 과거로 회귀했다 라고 볼 수 있죠. 6.25 때 우리는 한미동맹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자 지키고 북한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새벽에 두들겨 맞아버렸는데 지금 이 한미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다시 6.25 시대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3월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당시 그 전에 기자들이 물어요. 자, 미사일 지금 북한이 또 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했더냐? 아직 한미 정보 공조 체제 확실하게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 정보 공조 체제를 통해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얘들은 뭐 위아래 막론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공조 안 하고 있으면서 공조 잘하고 있다. 아주 그냥 그동안 이어져 왔던 관성적인 그 탄력에 의한 멘트로 그냥 하는 겁니다. 미국이 정보 주는지 안 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은 안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600km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450km를 날렸다고 발표를 했죠. 왜냐? 탐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오차를 내버린 겁니다. 아니 탄도미사일 불과 600km 날리는데 그걸 150km 4분의 1이나 오차를 내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수준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군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리냐? 아니 우리 쪽으로 안 오고 반대쪽으로 날아가서 우리가 못 봤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말이죠. 해상보안청 그리고 해상자위대들이 동해에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딱 초탄 쏜 바로 3분 후에 해상자위대가 아니고 해상보안청에서 인근 해역에 경보를 내렸어요. 해상보안청은
대공 레이더가 그런 탄도미사일 추적용 대공 레이더가 없어요. 그런 해상보안청이 우리로 치면 해경이죠. 그 해경이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말은 누군가가 정말로 실시간으로 해경에게 가르쳐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또 그걸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미국이 그 정보가 해상보안청까지 가는데 3분도 채 안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미국과 일본이었다. 자, 그럼 미국과 일본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 그건 뭐 지네들 사진이고 우리는 그게 왜? 자주국방 하면 되지. 자주국방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이 상황.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뭐냐? 아니 분명히 제가 이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미국의 이 EP3 해군 정보 정찰기가 아니 지금 강릉 비행장에 우리 강릉 기지에 착륙해가지고 지금 작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동해 지역에서 뭔가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사일 발사 이틀 전에 지금 선덕 비행장에서 평양으로 안토노프 148 VIP 수송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현장 지도를 했다는 것이고 진행 상황 잘 되고 있냐 파악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곧 탄도미사일 발사 이 어간에 함흥에서부터 이 라인에 있을 것 같다.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원이라고 몇 명 없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정도 파악하는데 대한민국 정보사령부 각 군에 있는 정보부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모릅니까 이런 걸? 왜 파악도 못하고 예상도 못합니까? 우리 한국군에는 이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가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있어요. 저기 이제 충청도 지역에 있는데 이 그린파인 레이더가 충청도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북한이 북동쪽으로 쏜 거 그냥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저쪽으로 날아가 보니까 못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날아가서 최고도 찍었을 때까지는 보았는데 그 다음부터 못 봤다. 이게 이제 군의 변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북한이 그동안 탄도미사일 쏠 때는 우리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사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다는 걸 다 알고 미리 동해 북쪽에 가서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탄착 지점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지스함이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서 대기하고 있었으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이 정도로 오차를 150km나 낼 수가 없죠. 이지스함이 동해 가서 있는데 그 말은 미국이 이전부터 징후조차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 것이고 그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유튜브에서도 곧 쏠 것 같다. 이러이러한 정황 때문에 안토노프 148이 왔다 갔다. 그리고 미국의 EP3가 왔다 갔다. 아니 EP3 강릉 비행장에 착륙하게 해준 거 우리 공군도 아닙니까? 그럼 쟤들 여기 왜 온 거야? SLBM 때문인가? 아니면 동해에 지금 탄도미사일 쏘는 건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그냥 어디 딴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한미동맹 완전히 깨진 이 한미동맹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정황. 이건 한미동맹을 깨고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에게 퍼주려고 했던 정황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발로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인들이 일명 금싸라기 땅들을 쓸어담고 있는 사실이 국회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국적자들의 토지 보유는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과 달리 중국인들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천 제곱미터였는데 현 정부 출범 4년이 채 되지 않은 2020년 상반기에는 2041만 2천 제곱미터로 무려 70%나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인의 토지 보유량 급증입니다. 이 기간은 중국이 한한령을 걸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토지 보유량은 2016년 2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4,112건으로 무려 3만 건, 120% 폭등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들을 사들였는데요. 이들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공시지가에서만 30%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내국인에게만은 적용되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 규제 등의 어드밴테이지를 이용해 알짜배기 땅들을 쓸어 담아 왔는데요. 서민의 재산 증식 추구와 주거 안정을 박살내고 중국인의 배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외국인 토지 보유량 중에서 중국인이 75%, 경기도는 최근에 급상승해서 외국인 토지 보유량의 40%가 중국인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미국인이 더 많겠네. 중국인 40%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수교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 교포분들이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왜냐? 한국에 살다가 재산을 좀 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산 있는 거 전부 정리하고 탁 털어서 갑니까? 아니죠. 미국에 가서 살 만큼 가져가고 한국에 상당 부분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영주권 따고 좀 있다가 시민권 따고 해서 미국 시민이 되는데 그 사람들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토지 비율 중에서 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미군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둔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샀던 토지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 지금 그걸 다 추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지금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최대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도 중국인들이 땅을 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창릉 신도시 김현미가 발표하기 전에 창릉 신도시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보도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중국인들은 아니 어떻게 알고 이 경기도 지역의 3기 신도시 그 지역들의 땅들을 미리미리 다 사놨을까요? 그것도 발표 직전에. 그건 누군가가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1가구 2주택이다 뭐다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중국인에게.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은 뭐 LTV, DTI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0% 이상 감정가의 40% 이상은 대출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이제 연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중국인은 70%까지 대출해줘요. 중국인은. 그러니까 얘들은 돈 얼마 가지고 집 두 채, 세 채 사는 겁니다. 사도 뭐 곧 있으니까 공시지가에서만 30% 올랐다. 그럼 실거래 가격 치면 최소 2배씩 다 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에게 우리의 부를 내줍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정보도 어떻게 알고 미리 이 3기 신도시의 땅을 미리 사놓습니까? 이거 위에 놈들이 중국하고 친한 저작자들이 알려주었다는 정황 아닙니까? 이야, 이거 정말 나라 들어서 중국에 갖다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부. 이거 나라 중국에게 팔아먹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최고의 전쟁보다는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라고 했던 이완용이가 나라 번쩍 들어서 일본에게 팔아먹었는데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문모 씨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혹시 똑같은 전철을 중국으로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우리 청년들 정말 큰일 났네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5,000년 넘는 고민이었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먹는 걱정이 사라진 나라를 일군 우리 대한민국이 4년 만에 다시 배고픔의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전 세계 경기 호황 호재에도 취업률이 급락하고 각종 경제 지표가 후퇴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무능이 아니라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4.7 재보궐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선거 유세 중 망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박 전 장관은 통번역 대학원생을 찾아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번역 시스템을 써야 한다라는 주장을 꺼내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고충을 호소하는 학생에게는 편의점을 무인 점포화시켜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없애야 한다라는 믿기 힘든 망언을 쏟아내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박 전 장관이 찾았던 서울 마포구 소재 편의점은 박 장관의 주장대로 정말 무인화가 됐습니다. 무인 점포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폐점포가 됐는데요.
이 점포는 홍대 한복판이라는 알짜배기 자리에서 10년간 성업했지만 지난주 결국 폐점했습니다. 박 전 장관과 집권 여당의 바람대로 전국 각지의 점포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세 점포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폐업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고 청년 경제 고통지수 역시 조사 이래 최악의 수준인 113.36으로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박살 내기는 정말 유례없는 수준인데요.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살에서 29살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30.5%, 현재 소득이 월 100만 원이 안 된다라는 청년은 28%에 달했고 일자리가 없어 돈이 궁해 밥을 굶은 적이 있다는 청년은 무려 37.1%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청년층의 고통은 집권 직후 급격히 치솟기 시작한 최저임금과 반기업적 정책, 주먹구구식 방역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것으로 풀이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룩한 배고프지 않은 나라를 문재인 정권이 4년 만에 박살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지수도 있네요. 청년 경제 고통지수.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재보니까 113.36. 이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그렇게 성토를 했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0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이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수가 13% 이상 증가를 하고 일자리가 사라졌죠. 그래서 월 100만 원을 못 벌고 왜? 최저시급을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최저시급 올리면은 그러면 이 알바생이 주인인 나보다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나보다 더 많이 버네? 그러면은 내가 더 일하자. 우리 부부간에 그냥 이교대로 다 일하자. 해서 알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저시급을 늘리면 알바하는 이 청년들이 전부 다 많은 돈을 벌 것 같죠?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은 자리가 사라진다. 자리가 사라진다. 실제로 자리가 사라졌죠. 자, 이러면서 정말 이 마인드가 중소기업 벤처부라고 하는 그 장관이었던 자가 찾아가서 통번역 대학원생에게 야, 통번역 그거 이제 AI 시키면 돼. 그러면 그 통번역 대학원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 뭐합니까? 무슨 염장지릅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이 편의점 알바생에게 밤에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인점포화를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그 무인점포화 시키면 얘 자르란 말이냐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뉴스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게 아니고 무인점포화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줄어서 얻는 그 이익을 점주와 알바생이 나눠 가지면 된다. 아니 무슨 알바생 자리가 황금 자리로 그러면 권리금 받겠네요. 알바생 자리가. 알바 일도 하지 않고 나 이름만 걸어놓으면 집주인이 열심히 돈 벌어서 나한테 돈 주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고시 폐쇄해야 될 정도로 경쟁률이 생기겠네요. 아니 머리가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정말 희한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청년들을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고 그 20대 젊은이들이 그 중에서도 군대까지 가야 하는 이 20대 남성들이 이렇게 지금 모든 고민과 번뇌를 다 겪고 있습니다. 제 막내는 말이죠. 작년에 대학을 갔는데 갔더니 이제 공대인데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습도 하지 못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코로나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복학을 해야 이 기능을 익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작년에 군대 갔어요. 10월 달에 군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자마자 팬데믹이 확산됐죠.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군 입대를 했는데 오늘이 참 제 막내 생일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을 동안 외출 한 번 못 나왔어요. 외출. 외박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외출도 한 번 못 나와서 아직 6개월 동안 그 부대의 담안에서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고통을 또 일자리까지 없고 알바 자리까지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이 정부가. 남들은 다른 나라는 백신 두 개씩 맞고 그것도 이제 너무 남으니까 3개씩 4개씩 맞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는 마스크 벗자 여행자유화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는 군대에 갇혀서 6개월 동안 외출 한 번 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를 만든 작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정말 그냥 저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으로만은 너무나 모자란 범죄자들 아닙니까?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